지금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무기요. 그저 값싼 장난감 아닙니까? 불과 2달 전 덴마크 국방부 조달국장이 비웃듯 던진 이 한마디가 그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악몽이 덴마크를 덮쳤습니다. 프랑스는 6년 대기, 독일은 판매 거부, 이스라엘은 5년은 기다리라며 등을 돌렸죠. 완전히 갈 곳을 잃은 덴마크. 바로 그때 한국 한화디펜스 전무의 단 한마디에 덴마크 국방부 최고 회의실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2조 5천억 원을 선불로 송금하고도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해야 했던 참혹한 역전극. 값싼 장난감이라던 그 무기가 어떻게 세계 안보의 기준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 이야기의 전말을 모두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유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코펜하겐 지하 40m 국방부 중앙통제실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요한 안데르센, 덴마크 국방부 조달국 국장이에요. 나토의 모든 무기 거래를 제 손으로 검토해왔죠. 웬만한 위기는 다 봤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처음으로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뜬 숫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가용포 12문. 덴마크 전체에서 당장 쏠 수 있는 포가 고작 12문이라니요. 그날 새벽 3시였습니다. 중앙통제실은 지하 깊숙이 있어서 밤이든 낮이든 구분이 안 돼요. 형광등 불빛만 24시간 켜져 있죠. 수십 개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푸른 빛이 방 전체를 차갑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환풍기가 끊임없이 돌아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거칠게 숨 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식은 홍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찻잔 표면에 기름막이 떠 있더군요. 몇 시간째 손도 안 댄 거였죠. 그때 화면 한가운데 붉은 글씨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레드 얼러트. 1급 기밀 보고서 도착.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체 탄약 현황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재고 소진 임박. 폴란드, 생산량 수요의 30% 미달. 프랑스, 자국 물량 확보 우선 선언. 영국, 수출 전면 중단. 유럽 전체가 텅텅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포탄 생산 라인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각국은 동맹이고 뭐고 없이 자기 창고부터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다들 큰소리쳤지만 정작 자기 나라 창고는 거덜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덴마크 현황이 따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포병 전력 필요 수량 36문. 현재 가용 12문. 그중 8문 부품 단종, 사격 시 포신 파열 위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36문이 있어야 해안선을 지킬 수 있는데 실제로 쏠 수 있는 건 고작 4문이라는 겁니다. 4문이요. 덴마크 전체 해안선을 포 4문으로 지키라는 소리였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망 선고문이었죠. 그때 상황실 철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국방장관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72시간은 잠을 못 잔 것 같았거든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죠. 평소 그렇게 단정하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한, 자네도 봤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제 옆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요한, 우리가 내일 아침 러시아어로 인사하고 싶지 않다면 당장 포를 가져와. 어디서든. 누구한테든. 값이 얼마든 상관없어.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장관이 제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죠.
18달이야, 요한. 18달 안에 포를 못 채우면 우리는 끝이야. 장관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덴마크 해안선을 따라 파란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그게 우리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붉은 점들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죠. 가상의 적군이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붉은 점에 덮인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파란 점들이 하나씩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글씨가 떴어요. 18개월 내 전력 보충 실패 시 해안 방어선 붕괴 확률 98%. 98%. 이건 확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확정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그린란드 인근 해역, 러시아 해군 전함 세척 포착. 북극 항로 따라 남하 중.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린란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덴마크 영토입니다. 우리 코앞이에요.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다는 건 덴마크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20년간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조달 전문가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창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파란 점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점들을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저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해안가에 서 있을 우리 아들딸들이었죠. 23, 25, 27. 그 나이대 젊은이들이 저 점 하나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쏠 포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경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병사도 맨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낀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창문 없는 지하 벙커에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요. 아이들은 내일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부모들은 출근 준비를 하겠죠. 그 평화가 얼마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 사야 하지? 당장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몇 개 이름이 떠올랐어요.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한국은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나토의 핵심 관료가 아시아 국가에서 무기를 산다고요? 동료들이 비웃을 게 뻔했어요. 저는 그 생각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일주일 뒤 저는 국방조달국 컨퍼런스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천장에는 19세기 빈티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코펜하겐에서 가장 우아한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긴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각국 방산업체들의 제안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세 나라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넥스테르, 이스라엘 엘비트, 그리고 한국 한화였죠. 프랑스 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넥스테르사의 피에르 뒤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수트가 몸에 딱 맞았는데 한눈에 봐도 맞춤 제작이었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퍼졌죠. 그는 저와 악수하면서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데르센 국장님, 드디어 뵙게 되었군요. 덴마크 조달계의 전설을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전설이라니. 나쁘지 않았죠. 피에르는 자리에 앉으면서 능숙하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코펜하겐 날씨가 파리보다 낫다느니, 덴마크 디자인이 세계 최고라느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스라엘 팀도 비슷했습니다. 엘비트사의 다비드 레비. 이 사람은 프랑스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저와 눈을 맞췄죠.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유럽에서 국장님만큼 안목 있는 분을 못 봤습니다. 이번 계약은 국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따를 뿐이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잘한다.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유럽과 중동의 대형 방산업체들이 저 한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니. 20년 경력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국팀이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봤습니다. 3명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프랑스나 이스라엘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트가 좀 뻣뻣해 보였어요. 맞춤이 아니라 기성복 같았죠. 향수 냄새도 안 났고요. 그들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테이블 맨 끝에 앉았습니다. 피에르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한국에서도 왔군요. 참 열심히들 하네요. 그 말투에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경쟁이 있어야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나.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뜰러리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크게 웃었어요. 다비드도 따라 웃었죠. 한국팀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가 먼저였어요. 피에르가 일어나서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카이사르 자주포.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우아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 포병의 자존심. 나폴레옹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저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프랑스야. 무기도 예술품처럼 만드는구나. 피에르가 발표를 마치며 말했어요. 국장님, 카이사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문명입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덴마크 관료들도 따라쳤죠. 다음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비드가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아트모스 자주포. 중동의 실전 경험. 하마스, 헤즈볼라와 싸우면서 검증된 무기라고 했죠. 다비드가 강조했습니다. 국장님, 프랑스 무기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중요한 건 예쁜 게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우리 무기는 죽이거나 살리거나 둘 중 하나를 확실히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전 경험이라는 말에 솔깃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주자는 생각이었죠. 아시아에서 만든 무기가 뭘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사거리, 연사속도, 명중률. 숫자들을 차분하게 나열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나 이스라엘처럼 화려하게 포장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대충 훑어봤어요. 3초 정도였을 겁니다. 가격, 납기, 성능.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 제안서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그 위에 올려놓았죠. 뜨거운 잔 바닥이 종이에 닿았고 갈색 원형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그걸 봤을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쳤어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저는 내심 비웃었어요. 저런 반응도 못하나? 참 순하기도 하지.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피에르, 다비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팀은 먼저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요.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는군요. 안쓰럽네요. 다비드가 맞장구 쳤어요. 저쪽 무기는 뭐랄까 싸구려 전자제품 같아요. 삼성 텔레비전처럼요. 싸긴 한데 품격이 없잖아요.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비유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피에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국장님, 걱정 마세요. 카이사르가 덴마크를 지켜드릴 겁니다. 유럽의 품격에 맞게요. 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나토의 일원인 우리가 아시아 무기를 사. 말이 안 되지. 그날 저녁 제 오른팔 마르틴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달국에서 저 다음으로 경력이 긴 친구였어요. 실물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마르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제안서 좀 다시 보시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뭘 다시 봐? 결론 났어. 마르틴이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커피 얼룩이 묻은 그 종이였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국장님, 납기를 보세요. 한국은 1년 이내입니다. 프랑스는 6년, 이스라엘도 3년이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르틴, 자네 루이비통 가방과 시장에서 파는 짝퉁 중에 뭘 사겠나? 마르틴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는 나토의 일원이야. 유럽의 핵심 국가라고. 그런 우리가 아시아에서 무기를 사. 다음 주 브뤼셀 회의에서 내가 뭔 낯짝으로 앉아있겠어. 독일 놈들이, 프랑스 놈들이 뭐라고 하겠어. 덴마크가 중국산 무기 샀대. 이러면서 비웃을 거 아냐. 마르틴이 조용히 정정했어요. 한국입니다, 국장님. 중국이 아니라.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지. 어차피 아시아잖아. 마르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국 팀장의 명함을 꺼냈어요. 손톱으로 툭툭 튕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화 한 통하면 감지덕지할 거야. 유럽 시장에 발도 못 붙이고 있는 애들인데. 그냥 협상용 카드로 쓰자고. 프랑스한테 한국도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가격 깎을 수 있잖아. 마르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명함을 서랍에 던져 넣으며 대답했어요. 시간은 내가 만드는 거야. 협상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우리 목숨을 구해줄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커피 받침대로 쓴 그 제안서가 2년 뒤에 제 책상 위에서 가장 소중한 서류가 될 거라는 것도요. 커피 얼룩이 번진 그 제안서는 책상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나중에 협상용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참 어리석었습니다. 절박함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유럽식 품격, 나토 관료로서의 자존심, 20년 경력의 권위. 저는 그걸 지키려고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로부터 2,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프랑스와 이스라엘 두 곳을 경쟁시키면 가격도 낮추고 납기도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협상의 기본 아닙니까? 저는 20년간 그렇게 해왔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었죠. 다비드 레비. 회의 때 그렇게 저한테 아부하던 그 사람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다비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회의 때의 그 달콤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 안데르센 국장님. 무슨 일이시죠? 저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다비드, 아트모스 건으로 전화했네. 납기를 좀 앞당길 수 있을까? 3년은 너무 길어. 2년 안에 가능하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비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했어요.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국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다비드가 말했어요. 2년이요? 국장님, 지금 저희 앞에 누가 줄 서 있는지 아세요? 독일이요. 폴란드요. 루마니아요. 체코요. 발트 3국 전부요. 유럽 전체가 우리 공장 앞에서 캠핑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순번표도 못 받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비드가 계속했습니다. 국장님, 3년도 제가 봐드린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5년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계약하시면요. 한 달만 늦어도 7년으로 밀립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비드,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덴마크야. 나토 창립 회원국이라고. 내가 회의 때 뭐라고 했어? 국장님이 결정하시면 저희는 따른다고 했잖아. 다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장님,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무기 시장이 어떤지 아세요? 돈을 들고 와도 못 사요.
슬롯이 없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다비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예요. 덴마크보다 큰 고객이 줄 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근데 빨리 하셔야 해요. 다음 주면 8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그 신호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스라엘이 그런 거지. 프랑스는 다를 거야. 우리는 유럽 아닌가? 같은 유럽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거지. 저는 프랑스 넥스테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에르 뒤퐁. 회의 때 저를 전설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요. 전화가 연결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비서가 봤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5분을 기다렸습니다. 10분, 15분. 그제야 피에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데르센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요즘 너무 바빠서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회의 때의 그 우아한 톤이 아니었어요. 건조했습니다. 사무적이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피에르, 카이사르 납기건으로 전화했네. 6년은 너무 길어. 3년 안에 가능한가? 피에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다비드와 똑같았어요. 국장님, 저희는 예술품을 만듭니다. 공산품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피에르, 지금 장난해? 우리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알잖아. 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알아요. 근데 저희 공장 연간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18문입니다. 고작 18문이요. 지금 프랑스 육군 물량 맞추기도 벅차요. 수출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줄 수 있다는 거야? 피에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6년이요. 아, 그것도 지금 계약하시면요. 한 달 뒤면 7년입니다. 싫으시면 말고요. 어차피 다른 데서 줄 서 있거든요. 싫으면 말고.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피에르, 내가 회의 때 뭐라고 했어? 카이사르가 덴마크를 지켜드릴 거라고 했잖아. 유럽의 품격에 맞게 해드린다고 했잖아.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국장님, 그건 영업 멘트였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유럽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덴마크만 특별 대우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해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 생각나는 모든 곳에 연락했어요. 결과요? 다 똑같았습니다. 독일은 자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상태였어요. 분데스베어 물량 채우기도 모자란다고 했죠. 미국은 수출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자기네 재고부터 보충하겠다는 거였어요. 영국은 아예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스웨덴에 전화했을 때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데르센 국장님, 지금 무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현금 들고. 공장 앞에서 텐트 치고 기다려도 못 사요. 생산 슬롯이 5년치까지 다 팔렸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기도하시든가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메일 수신함을 열어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낸 문의 메일들에 대한 답장이 와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귀하의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생산 일정상 신규 계약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미국 BAE 시스템즈.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해외 수출이 제한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국 BAE 랜드 시스템즈. 답장 없음. 스웨덴 보포스.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슬롯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절 통보문이 수십 개였어요. 단 한 곳도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마르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섰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르틴, 큰일 났다. 다 안 된대. 마르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부 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6년, 이스라엘 5년, 독일은 아예 안 팔겠대. 미국도 수출 제한이고 36문을 채우려면 최소 5년 반이 걸려. 마르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5년 반이면 늦어. 장관이 18개월이라고 했잖아. 18개월 안에 못 채우면 끝이라고. 마르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이 뭔지 알겠더라, 마르틴. 동맹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거야. 종이 위에만 있어. 진짜 위기가 오면 다들 자기 주머니부터 챙기더라고. 악수하면서 뒤로는 칼을 빼들고 있었어. 마르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 군데 안 해본 데가 있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디? 마르틴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커피 받침대로 쓴 그 제안서. 들러리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 마르틴이 계속했어요. 한국은 납기가 1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생산 능력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르틴, 그건 안 돼. 마르틴의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거절 통보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국 제안서가 여전히 처박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메일 수신함을 열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 통보뿐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도착했는데 열어보니 기밀 등급이 꽤 높은 문서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 실전 보고서. 저는 처음에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냈나 싶었어요. 동남아시아 분쟁이 덴마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서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데르센 국장님,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덴마크 해안 지형과 90% 일치하는 환경에서 진행된 실전 테스트입니다. 정보국 분석관 한스 올센.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 열대 몬순 기후라서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었어요. 온 세상이 진흙탕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군용 차량이 빠지면 견인차 없이는 못 빠져나올 정도라고요. 러시아의 라스푸티차, 그러니까 진흙지옥과 비슷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덴마크 해안도 비슷했어요. 겨울철에 눈 녹은 땅이 질퍽해지면 중장비가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보고서에는 여러 나라 자주포들의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카이사르 항목을 먼저 찾았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흙 지형 진입 후 14분 만에 기동 불능. 바퀴가 빠져서 견인차 대기. 그 사이 가상 적군 포격의 격파 판정.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14분 만에 멈췄다고요? 그 대단한 프랑스 무기 말입니까? 이스라엘 아트모스도 비슷했어요. 진입 후 9분 만에 현가장치 이상으로 정지. 복구까지 47분 소요. 실전이었으면 진작 전멸했다는 평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독일 판처 하우비체. 무거운 무게 때문에 진흙에 깊이 빠짐. 자력 탈출 실패.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럽의 자랑이라던 무기들이 진흙탕 하나를 못 이기고 들어놓은 거였습니다. 서류상의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제 전장에서는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국 K9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넘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비슷하게 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 무기가 유럽보다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K9 자주포. 진흙 지형 진입 속도 시속 60km. 진입 후 초탄 발사까지 3분. 사격 완료 후 진지 이탈 시간 58초. 가동률 95% 이상.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흙탕에서 시속 60km요? 프랑스 카이사르가 14분 만에 멈춰섰는데 한국 K9은 60km로 달렸다는 겁니다. 초탄 발사까지 3분. 유럽 장비들이 견인차 기다리느라 40분씩 허비할 때 한국은 3분 만에 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침 그때 마르틴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마르틴이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마르틴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보국에서 온 거야. 기밀 등급 문서고. 마르틴이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영상도 있네요. 저는 몰랐어요. 보고서 하단에 첨부 파일이 있었거든요. 마르틴이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열대우림이 나타났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진흙탕을 비췄는데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질퍽한 땅이었어요. 그때 화면 왼쪽에서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철덩어리였어요. K9 자주포였습니다. 진흙탕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달린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느릿느릿 기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K9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K9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3분도 안 돼서 포신이 하늘을 향했어요. 쿵!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첫 발이 발사된 거였죠. 연속으로 3발이 더 나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9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격을 끝내자마자 후진해서 진지를 이탈했습니다. 화면에 시간이 찍혀 있었는데 58초였어요. 1분도 안 돼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뒤로 돌렸습니다. 진흙탕을 뚫고 달리고 3분 만에 쏘고 1분 만에 사라지고. 마르틴이 조용히 말했어요. 쏘고 도망치기. 포병의 생존 전술이죠. 현대전에서는 한 발 쏘면 위치가 노출되니까 적의 반격이 오기 전에 빠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보통 90초에서 2분이에요. K9은 58초 만에 사라졌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진흙탕에서 프랑스 카이사르가 보였어요. 바퀴가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삽으로 진흙을 파내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옆에서 견인차가 와서 줄을 걸고 끌어당기고 있었죠. 그 사이에 화면 한쪽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가상 적군 포격. 격파 판정.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가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무기가 프랑스 무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마르틴이 대답했어요. 국장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휴전선에서 북한이랑 70년째 대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을 조준하고 있거든요. 한국군에게 자주포는 카탈로그에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진짜로 내일 써야 할 수도 있는 무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수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포장하고 비싸게 팔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무기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작동해야 하는 것. 진흙탕이든 폭우든 상관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서류상의 브랜드를 사려고 했어. 그런데 저들은 전장의 시간을 산 거야. 마르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한국 제안서를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납기 12개월 이내. 그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프랑스는 6년. 이스라엘은 5년. 독일은 아예 안 판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1년 안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시아 업체가 허풍 떠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방금 본 영상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허풍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르틴이 말했어요. 국장님,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야겠지. 근데 마르틴,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명함을 손톱으로 튕기고 제안서를 커피 받침대로 쓰고. 그런 사람한테 다시 연락이 오면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마르틴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 전화를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팀장의 명함을 꺼냈어요. 이제 내가 고개를 숙일 차례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국방장관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장관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좋은 소식으로 불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장관실 문을 열자 장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하더군요. 요한, 닫고 들어와.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장관님. 프랑스는 6년, 이스라엘은 5년이라고 합니다. 독일과 미국은 아예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36문을 채우려면 최소 5년 반은 걸립니다.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방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관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거 봤나?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최신 정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러시아 해군 동향에 관한 내용이었죠. 읽어내려가다가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러시아 북해 함대, 그린란드 해역 정찰 활동 증가, 발트해 연안국 위협 수위 상향 조정, 덴마크 해안 방어 태세 점검 권고. 장관이 말했어요. 러시아 놈들이 코앞까지 와 있어. 그린란드 해역에서 정찰 활동을 늘리고 있다는 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시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한, 나는 자네를 20년간 믿어왔어. 자네가 덴마크 조달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자네 경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포야. 쏠 수 있는 포. 18개월 안에 해안선에 배치할 수 있는 포. 그게 없으면 우리는 끝이야, 요한.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자네가 어디서 구해오든 상관없어.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화성에서 가져와도 좋아. 나는 결과만 보겠네. 이건 최후 통첩이야.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 달이야. 한 달 안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네 자리는 없어.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장관실을 나온 저는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20년 경력의 조달국 국장이 한 달 시한부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내가 자초한 일로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장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 창을 열었어요. 받는 사람 란에 한국 팀장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였죠. 손가락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한 글자 치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조달국 긴급 협력 요청의 건.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막혔어요. 뭐라고 써야 하지? 그때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 직접적이야. 저는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덴마크 국방부 조달국 국장 요한 안데르센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뵌 이후 연락이 늦어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덴마크는 긴급한 방위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사의 K9 자주포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싶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제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조달 업무를 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썼지 제가 쓴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려놓았어요. 클릭하면 끝입니다. 이 이메일이 나가는 순간 저는 공식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머리를 숙이는 유럽 관료가 되는 거였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장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 달이야. 한 달 안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네 자리는 없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어요.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메일 수신함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아니 30분에 한 번씩, 그러다 10분에 한 번이 됐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스팸함으로 갔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틀째가 됐어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르틴을 불렀어요. 마르틴, 한국 쪽에서 연락 온 거 없어? 마르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국장님. 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관이 준 시한은 한 달인데 벌써 이틀이 지나버렸어요. 남은 건 28일. 그런데 상대방은 이메일을 읽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어요. 컴퓨터를 켜자마자 이메일 수신함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새 메일 1건. 저는 급하게 클릭했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했어요. 한국 한화 디펜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안데르센 국장님, 메일 잘 받았습니다.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브뤼셀 지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귀측 편의에 맞추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차갑고 사무적인 문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소한 대화의 문은 열린 거였으니까요. 저는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겠습니다. 덴마크 측 대표단 구성 후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마르틴을 불렀어요. 마르틴, 브뤼셀 출장 준비해. 한국 쪽에서 만나자고 했어. 마르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대화해준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너무 기대하진 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봐. 만나준다고 해서 계약해준다는 건 아니야. 마르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국장님, 각오는 되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각오? 마르틴이 대답했습니다. 굴욕을 당할 각오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친절할 리가 없잖아요. 아마 이번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고개 숙이고, 우리가 사정해야 할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틴, 굴욕은 잠시야. 그런데 안보 공백은 영원한 장례식이야. 우리 아이들이 포 없이 해안가에 서 있는 거, 그게 진짜 굴욕이지. 내 체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둘 수는 없어.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출장 준비하겠습니다. 마르틴이 나간 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제안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내가 저지른 무례함을 되돌릴 수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덴마크 대표단은 저를 포함해 4명이었어요. 마르틴, 재무부에서 나온 담당자, 그리고 국방장관 특보까지. 장관이 직접 특보를 붙여줬습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 달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코펜하겐 컨퍼런스홀에서 한국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제안서를 3초 만에 옆으로 치워버렸던 것, 명함을 손톱으로 튕기며 비웃었던 것, 그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한국 한화디펜스 브뤼셀 지사는 유럽연합본부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니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방산업체들의 유럽 지사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그쪽은 대리석 로비에 분수대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사는 깔끔하고 실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좌석을 가리켰어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자가 곧 나오실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딱딱한 가죽 의자였습니다. 쿠션이 별로 없어서 엉덩이가 불편했죠.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탁하러 온 입장이니까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힐끗 봤습니다.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독일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직이야.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어쩔 수 없지. 지금 저쪽이 완전히 갑이거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독일 관료였습니다. 유럽 최강국이라는 그 나라 사람이 한국 회사 로비에서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와서요. 2시간이 지났어요. 재무부 담당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혹시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메일로 분명히 확인했어. 3시간이 지났습니다. 장관 특보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 죄인도 아니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죄인이죠. 한 달 전에 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특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가불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달 전에는 업체들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가면 다들 벌떡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커피를 갖다 바치고 제 비위를 맞추느라 안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째가 됐을 때 드디어 안내데스크 직원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안데르센 국장님, 김영석 전무님께서 뵙겠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다리가 저렸어요. 4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피가 안 통했거든요. 저는 비틀거리면서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은 5층에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창밖으로 브뤼셀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탁자 맞은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웃지도 않았고 일어나서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덴마크 국방부 조달국 국장 요한 안데르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무가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르틴과 다른 대표 단원들도 양옆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한 달 전 코펜하겐 회의실의 온기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프랑스 와인이 있었고 달콤한 아첨이 오갔죠. 지금은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김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죠. K9 자주포에 관심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긴급하게 포병 전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K9 자주포 36문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탄약과 정비 시스템까지 포함해서요. 김 전무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36문의 탄약, 정비 시스템까지. 대략 4조 5천억 원 규모가 되겠네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산 보증서였어요. 덴마크 재무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죠. 저는 그걸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 전무님,
저희는 4조 5천억 원을 즉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도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자신 있게 말했어요. 4조 5천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는 제가 내민 예산 보증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대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국장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김 전무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지금 폴란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창원 공장 앞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렸어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슬롯 하나라도 더 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현찰을 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 전무가 계속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직접 한국에 날아왔어요. 우리 공장 투어하면서 사진 찍고 직원들이랑 악수하고 다녔죠. 호주는 대사관 무관을 상주시켰어요. 노르웨이는 총리가 친서를 보냈고요. 김 전무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런데 덴마크는요? 한 달 전에 저희 팀장 명함을 손톱으로 튕기셨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 전무가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공장 슬롯을 사려고 줄 서 있어요. 덴마크는요? 10번째 순번도 안 됩니다. 옆에 앉은 장관 특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4조 5천억을 현금으로 낸다는데 그게 10번째라고요? 도대체 다른 나라들은 얼마를 낸다는 겁니까? 김 전무가 특보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특보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돈 있어도 못 사요. 생산 슬롯이 없거든요. 우리 공장이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먼저 팔겠어요? 한 달 전에 우리를 무시한 나라? 아니면 1년 전부터 와서 관계 맺어온 나라? 특보가 말문이 막혔어요. 김 전무가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한 달 전 코펜하겐 회의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납니다. 김 전무가 말했어요. 우리 팀장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무가 계속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저 사람들 눈에 우리는 그냥 아시아인입니다. 유럽 무대에 끼어들 자리가 없대요. 들러리나 하라고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었거든요. 피에르와 다비드 앞에서 한국을 들러리라고 불렀었죠. 김 전무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 말 듣고 뭘 했는지 아세요? 포기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품질 높이고 납기 단축하고 가격 낮추고 유럽 놈들이 무시해도 실력으로 증명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김 전무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밖에 유럽 국가들이 줄 서 있어요. 프랑스 무기 6년 기다리기 싫어서요. 독일 무기 못 사서요. 한 달 전에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그 무기를 사려고 지금 난리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밀었어요. 국장님,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정한 대로. 납기도 우리가 정한 대로. 협상 없어요. 받아들이시면 서명하시고 아니면 줄 맨 뒤로 가세요. 장관 특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잠깐요. 그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협상이라는 게 원래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도 조건이 있어요. 김 전무가 특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보님, 협상이요? 협상은 양쪽이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덴마크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한 달 전에 협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국장님이 뭘 하셨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특보가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전무가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국장님, 저도 사업가예요. 감정적으로 일 안 합니다. 과거 일 가지고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김 전무가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취급받을 생각 없어요. 우리 시스템을 존중해 주시면 거래하겠습니다. 아니면 돌아가세요. 선택은 국장님 몫입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생산 슬롯 우선권 계약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항복 문서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6년, 이스라엘은 5년, 독일은 아예 안 판다고 했죠. 한국만이 18개월 안에 포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명하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무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한 행동,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오만했고 무례했습니다. 김 전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덴마크 해안가에 서 있을 젊은이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솔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굴욕을 감수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김 전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명하시죠. 저는 펜을 내려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썼어요. 제 이름이 종이 위에 새겨지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어요. 계약금 2조 5천억 원 송금 확인되면 생산 슬롯 배정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연락드리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김 전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국장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팀장한테도 전해드릴게요. 그 친구 속이 좀 풀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나섰어요. 브뤼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소집한 긴급회의였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의 계약 승인건. 2조 5천억 원의 계약금을 송금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긴 탁자 양쪽으로 각 부처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는데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재무부 장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국방장관이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요한, 브뤼셀 출장 결과를 보고해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한국 한화디펜스와 K9 자주포 36문 도입건에 대해 기본 합의를 마쳤습니다. 탄약과 정비 시스템을 포함해 총 계약 규모는 4조 5천억 원이며 계약금으로 2조 5천억 원을 선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기는 계약금 입금 확인 후 18개월 이내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재무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겁니까? 계약금이 2조 5천억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탁자를 쾅 내리쳤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2조 5천억을 선불로 보내라고요? 그것도 아시아 회사한테? 만약 저쪽에서 먹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돈 어떻게 받아냅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장관님, 한화디펜스는 한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방산 기업입니다. 먹튀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폴란드가 하면 우리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덴마크예요. 나토 창립 회원국이라고요.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는 건 국가적 자존심 문제입니다. 국가적 자존심.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 달 전에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외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협상 불가라고 되어 있던데요. 가격도, 납기도, 정비 방식도 전부 한국 측이 정한 대로 따르라는 거잖아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통보 아닙니까? 우리가 뭔 식민지예요? 탁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하필 한국입니까? 유럽의 멀쩡한 방산업체들이 널렸는데 왜 아시아까지 가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합니까? 프랑스는요?
독일은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18개월 안에 포 36문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냉정한 현실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2조 5천억을 선불로 보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최소한 분할 납부를 협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측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줄 맨 뒤로 가든지. 지금 전 세계가 그 공장 슬롯을 사려고 줄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채울 거예요. 재무부 장관이 탁자 위에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안데르센 국장,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국 편을 드는 거예요? 이건 주권 침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왜 저쪽이 정한 조건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장관님, 주권이요? 주권은 지킬 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해안선에 배치할 수 있는 포가 몇 문인지 아세요? 4문입니다. 고작 4문이요. 나머지는 부품이 단종돼서 쏘면 포신이 터집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러시아 전함이 그린란드 해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발트해 연안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만약 내일 당장 유사시가 벌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가 없으니까요. 그게 주권입니까? 저는 재무부 장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장관님, 2조 5천억이 아깝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돈 아끼려다가 나라를 잃으면 그게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자존심 지키려다가 우리 아이들이 맨손으로 해안가에 서 있게 되면 그게 주권을 지킨 겁니까? 재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버렸을 때 손 내밀어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그들도 사업가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대화는 해줬어요.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2개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포 없이 버티든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포를 받든지.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서명했어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있던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송금 시스템이 떴어요. 2조 5천억 원. 수신자 한화 디펜스. 보내기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요한, 자네가 눌러.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 앞으로 걸어갔어요. 보내기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뒤에서 재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보내는 겁니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돈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덴마크의 미래를 송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2조 5천억 원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어요.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화 디펜스 발신.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덴마크 계약건 생산 슬롯 배정 완료. 저는 그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본문은 짧았어요. 덴마크용 K9 자주포 1호기 생산 슬롯이 배정되었습니다. 납기 예정일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입니다. 회의실에 탄식 같은 한숨이 퍼졌어요. 누군가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8개월이구나. 우리가 산 건 포가 아니라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18개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코펜하겐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살짝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거였어요. 유럽 전체에 거절당하고 자존심을 꺾고 굴욕을 감수했던 그 모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마르틴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포가 도착해야 진짜 끝나는 거지.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첫 고비는 넘겼잖아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유럽의 성벽이 무너질 때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저 동쪽 끝에서 오고 있어. 유럽이 버린 우리를 아시아가 구해주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지. 마르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내가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그 무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됐구나.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그날, 저는 코펜하겐 항구에 서 있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바닷바람이 코트 자락을 휘날렸습니다. 항구에는 덴마크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한국 수송선이었습니다. 뱃머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배가 천천히 접안하자 갑판 위에 놓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36문 전부가 약속대로 도착한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8개월 전 그 회의실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덴마크의 미래를 보낸다고 했었죠. 그 미래가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하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9이 한 대씩 항구 바닥에 내려섰어요.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덴마크 병사들에게 다가가 정비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통역을 통해 대화가 오갔지만 어느 순간 덴마크 병사 하나가 서툰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였어요. 그 병사가 한국어로 인사한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18개월 전 프랑스는 6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문을 닫았고 이스라엘은 순번표도 없다고 했죠. 유럽 전체가 우리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확히 18개월 만에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포를 보내줬어요. 국방장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 수고했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저들이 해준 거죠. 장관이 항구에 늘어선 K9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쟁은 화려한 브랜드를 안 믿어. 약속된 날짜에 나타나는 놈만 믿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 서류가 아니라 강철로 증명한 사람들. 며칠 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패널 하나가 도착했어요. K9 생산 1호기 기념패. 한국에서 보내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18개월 전에 굴욕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패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밤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덴마크 항구에 K9이 도착하는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18개월 전에 무시당했던 그 나라가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포를 보내줬잖아요. 말이 아니라 강철로 증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모릅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다 못 느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오늘 한국이 이렇게 대접받는 건 여러분이 맨손으로 일궈내신 덕분이라는 거요. 선생님들의 고생이 없었으면 오늘 유럽이 줄 서는 방산 강국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혹시 거울 보시면서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한계 없다고 느끼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 주름은 훈장이에요. 거칠어진 손은 대한민국을 일으킨 증거랍니다.
여러분은 영웅이세요. 진짜 영웅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심심하실 때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춥잖아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 따뜻한 국물 드세요. 몸이 으슬으슬하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도 부담 없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그냥 안녕이라고만 써주셔도 힘이 됩니다. 오늘 밤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분이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방송 TV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